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경제학자, 혁명가 이렇게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 그의 좀 다른 얼굴, 어쩌면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 아는 자본론이나 공산주의 선언 같은 게 아니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에 썼던 시나 시곡,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남긴 편지나 증언들, 이걸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주류 역사학계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악마적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들으면 거의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죠. 바로 그거죠. 하지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마르크스 본인이 직접 쓴 글, 그리고 최측근들의 증언이라는 무시하기 힘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이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발적인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탐정처럼 따라가 보는 거죠. 네, 오늘 미션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마르크스의 사상 깊은 곳에 메피스토펠레스적 정신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대체 무슨 근거로 나왔냐,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메피스토펠레스적 정신이요? 네,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적이라는 게 그냥 악마 같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는 굉장히 지적이고 냉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창조물 자체를 경멸하고 파괴하려는 일종의 부정의 영을 상징하거든요. 부정의 영?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파괴를 위한 파괴라는 개념입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 주장의 첫 번째 근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마르쿠스가 스스로 무신론자가 된 이후에도 악마적인 주제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시작이 1837년하고 1841년에 쓴 시들이라고요? 정확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를 찬양하는 시들을 썼는데 이게 단순한 문학적 관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오울라넴이라는 미완성 희곡을 제시합니다. 잠깐만요. 오울라넴. 발음도 되게 특이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첫 번째 유레카 순간입니다. 아, 그래요? 오울라넴은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의 철자를 그냥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애너그램입니다. 네. 임마누엘을 그냥 거꾸로 뒤집었다고요? 네, 와,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마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는 것처럼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료의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전복이라는 거죠. 내용도 그런가요? 희곡의 내용은 더 기괴합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저주와 파멸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주인공 이름이 루친도예요. 루친도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타락천사 루시퍼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성한 이름은 뒤집고 주인공 이름은 타락천사를 연상시키게 지었다. 이건 단순한 문학적 장치로 보기엔 메시지가 너무 뚜렷한데요? 물론 비평대비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문학적 치기다 혹은 당시의 유럽에 유행하던 고딕 낭만주의의 영향이다 이렇게요. 반항적인 젊은 지식인이 어둡고 파괴적인 주제에 끌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는 이런 경향이 단순히 문학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과 사상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 일관성이 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문학적 유해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특히 이 작품들이 그가 공산당 선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던 그 1840년대에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 시기가 겹치는군요. 네. 파괴적인 세계관을 담은 문학 작품을 쓰던 시기에 기존 사회 질서의 파괴를 주장하는 혁명 이론을 만들고 있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자, 그럼 그의 글 너머 실제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개인적이고 그래서 더 섬뜩해집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인용구가 바로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내뱉는 대사였다고 해요. 어떤 대사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 와, 정말 강렬하네요. 그걸 좌우명처럼 여겼다는 건데 이게 그의 사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가족들의 호칭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들 에드가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를 나의 사랑하는 악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y Dear Devil. 네. 아들이 아버지를 나의 사랑하는 악마라고 불렀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장난이라고 해도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그 한마디 자체보다도 그게 하나의 패턴 속에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패턴이요? 네, 아내 애니는 남편을 나의 사악한 악당, my wicked knave라고 칭했고요. 아내까지. 생각해보세요. 정치적 적수가 악마라고 비난하는 거랑 아내와 아들이 애정어린 호칭으로 악마나 악당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아, 그러네요. 이 자료는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파괴와 어둠의 언어가 유머러스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게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더 강력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적대자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라 확실히 무게가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 하이느리히 하이네는 마르크스를 고블린에 비유하면서 그에게서 어떤 사악한 기운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고블린이요? 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묘사는 그의 평생의 동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게서 나옵니다. 엥겔스요? 네. 엥겔스가 처음 만났을 때의 마르크스를 트리오 출신의 어두운 인간, 만마리 악마의 힘을 가진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마리 악마의 힘을 가진 괴물. 평생의 동지가 될 사람의 첫인상이 그랬다니 이건 보통의 카리스마를 넘어서는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어두운 기운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면 우연이지만 아들, 아내, 동료, 심지어 평생의 동지까지 모두 비슷한 악마적 이미지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일화의 나열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주변에 풍기는 분위기에 대한 일관된 증언, 즉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언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더군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18살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네, 18살 섬 7년의 아버지 하인네이 마르크스가 아들 카레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는 이 분석 전체의 거의 정점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정점이요? 네,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은 너와 너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쁨에 잠기지만 또 어떤 때에는 불길한 예감과 두려움을 털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과연 내 머리와 재능에 부합하는가? 라고 묻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악마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 악마는 천상의 존재인가 아니면 파우스트적 존재인가? 정말 엄청난 구절이죠. 아버지가 18살 아들에게 네 마음을 지배하는 게 파우스트적 악마냐고 묻는 편지라니. 맞아요. 이건 단순히 아들이 삐뚤어질까 봐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들의 영혼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파우스트적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쓴 게 정말 소름 돋아요. 단순한 악이 아니라 지적이고 유혹적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종류의 힘을 아들 내면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 관계가 어땠길래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죠? 네가 과연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료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삶이 보여준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였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자녀들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3딸 중 2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안보지의 예언과도 같은 질문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크스 본인의 글,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이쯤 되면 그래서 마르크스가 정말 사탄주의자였다는 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료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먼저 1968년에 마르크스 전기를 쓴 로버트 페이는 마르크스에 대해 때때로 악마의 시인 것 같았다. 그는 악마의 세계관과 악마의 악의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와,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네요. 악마의 세계관과 악의를 가졌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수감되고 고문당했던 리처드 브룸브란트라는 목사는 마르크스와 사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거기서 마르크스가 단순히 악마적 성향을 가진 걸 넘어서 의식적인 사탄 숭배자였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그가 쓴 오울라넴 같은 희곡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어떤 파괴적인 의식의 일부였을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마르크스를 사탄주의자로 결론 내리고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분석은 마르크스가 특정 종교의식을 행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주의자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 명확한 물증은 부족하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가 앞서 정의했던 메피스토펠레스적 정신에 깊이 동조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즉,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려는 충동, 세상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반감과 증오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집단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 자체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았다, 이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이었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는 말이 다시 한번 핵심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건 단순한 문학적 취향이나 냉소적인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신조이자 그의 세계관 그 자체였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의 마지막은 결국 마르크스라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가 그가 만든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낳은 끔찍한 역사적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로 향하겠군요. 네, 개인의 파괴적 충동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 중 하나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연은 20세기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가 1억 명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와, 1억 명이라니. 그 숫자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이념이라는 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저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분석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블라디미르 레닌을 언급합니다. 레닌이요? 네, 레닌은 10대 시절에 나는 모든 종교와 결별했다.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룸브란트 목사는 레닌이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밟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이것이 사탄주의 의식의 한 형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상징성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무신론, 즉 신을 믿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를 넘어섭니다. 신성한 상징물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적극적인 반감과 공격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마르크스주의가 낳은 비극적 역사가 어떤 경제적 조건이나 역사적 필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의 메피스토펠레스적 세계관과 기존 세계에 대한 파괴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이런 매우 도발적인 시각을 청취자께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칼 마르크스라는 거대한 인물에 대한 한 가지 매우 독특하고 어쩌면 불편한 해석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와 희곡에 담긴 전복과 파괴의 이미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남긴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증언들, 그리고 아들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편지까지. 네. 이 모든 조각들은 그가 메피스토펠레스적 파괴 정신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단순히 경제의 이론이나 정치 철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탄생 배경에 있는 한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세계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네. 사상의 탄생 배경에는 그 사상가의 영혼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당연하지만 종종 잊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사상가의 개인적인 삶과 내면 세계가 그가 만든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만약 한 인물의 사상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또 파멸시킬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상의 악마적인 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